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정체입니다. 지금 오늘 단독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었는데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국회 대리인의 이재명 특보, 민변 회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드렸던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을 보시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을 했었던 특검 출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장 출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 또 문재인 정부 인권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본인들이 받아가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이 사람들에게 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리를 만들라고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제가 12월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애초에 문재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보복을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 좌익 기득권들이 앞으로 본인들과 반대되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 사실상 인민재판 목적의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첫 번째 타겟, 가장 중요했던 타겟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의 앙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흔적들이 공수처에서도 보이고 지금 우리 내부에서 뭐 김상욱 같은 사람들도 지금 문재인과 링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보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 여기도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지금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특보 출신, 민주당 당직자 출신, 지금 이런 사람들이 공정성과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국회 측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인사가 보복을 목적으로 함께 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전 정부 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안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요. 또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경관이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정국에 갑작스럽게 지금 임명이 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본인들이 지금 장악해 놓은 좌익 카르텔들, 사법 카르텔들, 여의도 기득권들, 이들이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이 뒤집어 엎어야 할 만큼의 문제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헌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 이런 카르텔의 청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고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같은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부패해버린 그런 기득권 세력에 부역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도들을 개선해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냥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29차례 발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변호사비, 지금 법률대리인단에 쓰이고 있는 변호사비 전부 다 세금으로 썼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세금을 쓰는 과정에서 1년의 탄핵안들이 얼마나 조악했습니까? 정말 조악하고 본인들이 없는 근거 억지로 날조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탄핵을 당한 사람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서 이 재판을 겪어야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본인들 돈으로 지금 그러면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는 상황에 그러면 그동안의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들이 공공연하게 항상 습관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똑같이 알려줘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저는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이 당장 내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이제 결과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것인데요. 저는 전부 다 기각 또는 각하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이렇게 정말 조악한 날조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부역했던 세력들도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 문제는 사실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12월에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영장으로 불법 체포하려고 할 때 나경원 의원, 당시에 홍준표 시장 그런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어왔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의 해체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박세현 특수본부장 같은 경우에, 특수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입장을 냈는데요. 이것도 당연합니다. 이거 그냥 원칙이에요. 어떠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략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원칙을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정말 나쁜 반국가 세력들, 이렇게 두 갈래로 저는 지금 나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의 모습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소 거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을 취했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이 일종의 정치 권력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게 공수처라는 기구가 사정기관, 신생 사정기관이기도 했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실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정말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를 임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건을 다루고 있는데 본인들이 갑인 것처럼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불법 영장을 청구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돼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전부 다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제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그 취소 결정을 재판부가 내리는 겁니다. 재판부가 내렸으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것뿐이에요. 프로세스를 이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프로세스가 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박세현 특수본부장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누군가의 연관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의 친분이 있다, 또는 한동훈 전 대표 장인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아버지가 지인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이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나서 또 다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수면 위로 그게 올라온 거고요. 누가 날조한 음모론이 아니고 이미 보도되어 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개연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때의 사실들을 떠올리게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책임자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물론이고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그 부하 직원들도 함께 저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 해체 같은 경우는 2019년 그 이전부터 이제 공수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문재인과 당시의 민주당,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계속해서 선동을 했던 아이템이 검수완박이었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로부터 많은,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을 빼앗아서 그것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그러면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드라마나 이런 프로파간다도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 드라마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검사 관련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서 시즌2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2 내용을 보시면 그냥 검찰을 또 살짝 악마화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내용들이 거기도 들어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방영됐던 검사 관련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굉장히 좌파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이 반대했었습니다.
반대입니다.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될 조직이다라고 반대까지 했었고 굉장히 거칠게 투쟁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세금 먹는 하마 몇백억씩 먹어가면서 실적 하나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 쓴 내용들을 보니까 본인들 힐링 프로그램을 1인당 뭐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본인들 힐링을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화분을 놔야 되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또 산정을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눈 탄핵 정국에 와서 갑자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은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정치 권력의 하수인 세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쏟아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저는 그 검수완박 이전의 상태로 검찰의 사정 기능도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이 박탈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으로 다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 조직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군 기무사도 문재인이 해체했습니다.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동과 함께 군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어요. 근데 이 군 기무사도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첩 기능 약화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방첩사라는 조직을 다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기무사만큼의 지금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한민국 방첩 기능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간첩법 개정. 지금 12월 3일에 계엄이 이제 작동이 되었었는데 그 전에 그날 오후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처음에는 무슨 간첩법 개정 해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간첩 개정을 갑자기 뭉개더니 그와 관련해서 또 함께 같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것이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예 그 단어가 나왔어요. 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이라는 워딩 자체가 적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첩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모양을 바꿔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을 약화하고 간첩이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한 가장 큰 간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 문재인과 문재인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부역 세력들인 것이고 또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다소 두서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에 선대위 당시부터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는 실무 작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박선원 의원입니다. 박선원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당시에 국정원 1차장으로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역량을 많이 무력화시켰던 인물이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 있으면서도 지금 군 장성들 불러놓고 본인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뭐 노상원이라는 이름을 로상원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블랙요원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노출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세력들도 전부 다 조사를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나서 해 나가야 될 지점에서 그런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 복구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북한 관련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간첩법을 외국으로 개선하는, 외국으로 확대하는,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도 1순위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국 간첩들 그리고 다른 나라 아니면 무슬림 세력 간첩들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오는 간첩 세력에 대해서도 전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문재인 때 대한민국에 마약이 활개치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마약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나 뭐 사정기관 이런 부분들, 사정기관 방첩 기능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다뤄봤는데 그럼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와서 많은 분들이 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부패한 조직이 하나 있었죠. 선관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체를 해야 되고 비상설기구로 행안부 산하로 두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헌법기관에 지휘식 부여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2024년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이미 2024년에 감사원에서 이제 선관위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1,200여 건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제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민적 주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 있으면서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아시게 되셨는데 정말 속속들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앙선관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선관위가 있어요. 광역 단위가 있고 기초 단위가 있는데 단위별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 특정 직군만 또 그랬던 것도 아니고 직급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고위직부터 말단직까지 전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급에 대해서 특혜 준 것도 있고 8급에 특혜를 준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대다수의 사례가 지금 887건이었나?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0건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친족 관련 채용이었던 거죠. 친족이나 지인 채용 논란이 그렇게까지 많았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제가 이 이야기는 제 SNS에도 했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라고 불렸던 아들이 있다. 8급으로 들어왔는데 세자라고 불렸던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위원을 바꾼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들 월세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 혈세로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월세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나라가 만만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차피 그냥 선거철에만 바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함부로 보이면 안 되니까 본인들에게 굽신거린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본인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소위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100일 넘게 출근도 안 하면서 해외여행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자녀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채용 논란이 있고 부정채용 정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선관위가 아닌 다른 조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지금 이런 걸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최소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해당 인원들이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라도 해야 그래도 체면을 지키면서 정리를 하는 장면이 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지금 선관위에서 사전선거 대통령 선거 당시에 코로나 사전선거 관련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임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연고지에 1급으로 발령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좌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국 문제도 제가 언젠가는 입시비리 문제도 꼭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민 한 명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런 것들도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자. 그리고 이 사회의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반드시 바로잡자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을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당의 내부에 있는 기회주의자들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정 표에 따라서 본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스케줄이나 캘린더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영장, 불법체포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결과,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되자마자 갑자기 대통령 측에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변론 제기를 해야 하니만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 보고 정말 의아했던 것이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변론 제기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입니다. 지자체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황에 있어서 탄핵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것은 오롯이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지금 국민과 국익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지금 또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변론 제기에 요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결정하는 바를 그냥 지켜보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쓸데없이 마치 군불 떼듯이 하는 이야기들 당에서 자제되어야겠다. 자중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당에서 무슨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단어를 보고 바로 박원순을 연상을 했었는데 이걸 또 2030 공약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세상을 도대체 살고 있는 건지 이런 정책을 누군가가 내놨을 텐데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미 10년 전에 10년도 더 전에 박원순이 반값 등록금 어젠다를 띄우려다가 실패했고 그 반값 등록금 어젠다 때문에 어떤 폐단이 나왔는지 우리가 전부 다 보고 겪었습니다. 보고 겪은 세대가 저예요. 제가 1호학번인데 우리 또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절대 공감을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식의 무상복지 같은 것도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의 모호성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학에 대한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폐단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학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져요. 특히 중국인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었고 그냥 막연하게 대학원생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문제입니다. 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왜 반값 등록금을 해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고 이것은 본인이 필수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필수교육의 영역 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보편복지라는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반 대학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적우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때 없어진 게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본인의 경제적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급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그냥 복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산도 큰 돈이 그렇게 또 들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냥 장황하게 반값 등록금 도입하면 갑자기 사람들 대학원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도입할 때 또 지금 국가장학금 하는 것처럼 그냥 C만 받아도 다 준다.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학교 다니면서 과제 안 하고 그냥 출석 몇 번 한 다음에 나라 돈으로 학위나 하나 따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게 우리나라 학계에도 이득일까요? 연구활동에 이득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에 기여할 수 있고 연구자로서 성장해야 할 그런 인재들 그런데 정말 성적도 우수한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재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나중에 처치곤란한 정책들을 절대 쉽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금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정부와 충분히 상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이런 이야기들은 특별히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재정적인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정책들은 정말 제한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탄핵 정국에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원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세대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30인데 딱 2030의 중간값 나이 아닙니까? 절대 이런 것들에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당 보수 패널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우리 당에 또는 우리 당의 당적과 당직을 갖고 있는지 아까 김상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아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김근식 당협위원장, 지금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죠.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하를 너무 많이 해요. 비하와 비방을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해서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 방송에 나가서 또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저는 김근식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가장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뭐하러 우리 당의 송파병의 당협위원장이 되어야 할 이유도 사실 없어 보이고 이분이 굳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여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인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사람이 언론에 나가서 또 지금 대통령의 불법 구속이 취소된 이 상황에 갑자기 흔들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던지고 흘리고 다니느냐. 이건 너무나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통령 보고 자중하라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들께 인사드리고 나서 지금 어떠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 지금 제일 자중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근데 지금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쪽 라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유리한 전국을 만들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건데 이런 건 소신이 아닙니다. 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남발하는 사회가 돼버렸는데 소신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 원칙이라는 것이 지금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누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에게 소신이 있고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지. 지금 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장동혁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까지 이제 그런 분들이 소식과 원칙을 지키는 거지. 이 김근식 당협위원장처럼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분들은 소신이라는 단어 감히 쓰셔서도 안 되고 당에서 패널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가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에도 굉장한 해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왜 보수 패널로 나가는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죠. 장성철 씨인데 이분도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말을 하고 싶어 하니 뭐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흘리고 제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오롯이 본인의 개인의 결정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세력들이 이분도 따뜻한 보수 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안 흔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검찰총장 당시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난 흔들리는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말들은 기사화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들의 뇌내 망상이에요. 그냥 본인들의 뇌피셜로 아무 말이나 해놓고 이게 나도 어디서 들었다더라. 카더라를 이야기를 해요. 출처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고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보도 행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묻혀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그게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장성철 씨가 혼자 머릿속으로 어떤 뇌피셜에 어떤 뇌내 망상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든 그것은 대통령의 선택인 것입니다.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영역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 한동훈 비대위 이후로 1년 전에 한동훈 비대위가 있었던 이후로 우리 당이 많이 기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해이해진 점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나면 당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기강도 바로잡는 일들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백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오늘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모든 사안들을 관통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정치인이 제대로 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주권을 지키고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고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스피커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가 좋거나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메시지를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피커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이상한 유언비어를 흘려서 그 메시지를 훼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좌파들의 공작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당 내부에서도 사실 암암리에 종종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을 해 나가면서 원칙을 지킨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항상 주목을 해야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국민들께 드렸던 메시지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을 비롯한 좌익 기득권에 의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정말 수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게 된 내용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이 이제 취소는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들, 더 많이 알리는 노력들도 함께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젊을 땐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전교조 교육을 받고 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맞아. 잘 몰랐어요 20대 때는. 네. 근데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말할 때 공가가 있는 우리 스스로 자꾸 과를 막 부각해.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미화하고 성역화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시대적 한계에서 두 분이 이룩한 성취만 제대로 평가하면 그 압도적 공앞에서 맞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당당하게 야 대한민국에 지금 발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귀결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스라이팅 돼 있어서 마치 과가 많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쭈삣쭈삣거리게 돼 있어요. 혹은 뭐 5대5 정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이 99라면 과가 1 정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그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네.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실록 소설 책들을 선물도 해주고 친구한테도 주고 자녀한테도 읽어봐라 하고 회사에도 비치해둬서 젊은 직원들 중에 요새 보수우파 많거든요. 그렇죠. 저거 뭐예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네. 우리도 이 좌파들이 치열하게 전개하는 역사 전쟁에서 안 밀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지금 역사 전쟁에서 보수 정치인들은 몹쓸 사람 만들고 네. 좌파 정치인들은 하다못해 북한군 이끌고 대한민국 쳐들어온 김원봉이마저도 뭐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겠다 하면서 영화에서 미화시키고 아니 중공군이랑 같이 대한민국 침탈한 정율성 기념공원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어로 어린이들이 동요 부르게 하는 그런 도시가 돼버리지 않았나요, 광주가?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님을 다룬 건국전쟁이 100만 관객 신화를 쓰면서 붐이 확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이게 100만 관객이 모이니까 중도 거리던 인간들도 갑자기 그 붐에 편승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동훈 같은 경우도 그때 장관이었는데 이거 같이 막 보고 맞아요. 왔던가? 비대위원장이었나? 예, 막 비대위원장.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동훈한테 지금 이승만 대통령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어요, 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네, 만들어 나가야 정치인들한테 기댈 게 아니라 건국전쟁을 100만 명이 보니까 그 분위기가 생긴 것처럼 진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10만 부, 20만 부, 100만 부 팔리면 또 그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이거 지금 멸콩 TV에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전화번호 이거 9699-1214번으로 꼭 이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권 사세요. 하셔서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책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4만 원짜리를 지금 2권의 택배비 포함 2만 원이면 이게 정말 1원 한 장 남는 게 없는 액수예요. 저도 책을 저도 출판을 해봐서 알지만 이건 그냥 진짜 거저 드리는 겁니다. 이거 거저. 하드커버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예. 이거 뭐냐? 이게 멸콩 라이브의 주제예요. 좌파들의 역사 전쟁에서 지지 말자. 우리가 역사를 발굴하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의 이 계몽으로 10대, 20대들이 깨어났잖아요. 30대들이 나왔잖아요. 좌파가 싫고 중국이 싫다잖아. 대통령 탄핵 반대한대잖아. 그럼 얘네들한테 역사적 뿌리를 우리가 잘 갖다 줘야 돼요. 맞습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당당하게 더 공부하면 할수록 보수 우파가 답이구나.
이승만, 박정희 정신 계승이 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좌파는 되게 쉽게 활동하고 우파는 되게 어렵게 이 지식도 전수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런 책 사실 이거보다 훨씬 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 찍찍 써놓은 조국 책 같은 거는 몇십만 부씩 팔립니다. 여러분 한동훈 책이 22,000원이랍니다. 한 권에. 세상에 이 이승만 대통령의 발톱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이거는 2권이 택배비 포함 2만 원이에요. 아니 뭐 한동훈 책이 22,000원이고 그 한 딸들이 위드우니 팬클럽에서 사재기 하자 해가지고 뭐 5만 부 팔려서 베스트셀러 만든다는데 네.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